결산을 다 마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는데 에러가 에러창이 나타났다. 네, 에러창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자, 여기 이제 맨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아까는 어떤 이유였죠? 그 에러가 난 것은 이유가 뭐였었죠? 우리가 고친 게?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안 됐었죠. 손익계산서가 옆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당기순이익이. 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이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예, 그걸 발견했거든요. 잘못됐어요. 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옆 사람하고 맞았습니다. 비로소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은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우리가 모든 메뉴에는 뭐가 있냐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 조회라는 단추 있죠. 조회.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요 당기순이익을 확인해 보니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게 안 왔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조회를 눌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싹 고쳐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쳐졌으면 여기서 이제 고쳐졌구나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익 대체 분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전표 추가를 또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했는데 전표 추가를 이중으로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이 전표 추가를 누르면요. 기존에 입력된 거 지워지고 입력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전표 추가 눌러도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일반 전표에 대체 분계가 존재합니다. 기존 대체 분계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해줘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체 분계 새로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가서 다시 조회를 눌러봤습니다. 아까 있었던 에러가 없어졌어요. 즉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엉뚱한 금액이 와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제가 짐작컨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처음에 실행했을 때 아니오 했어야 되는데 예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결산 수정분계가 일어난 이후에 당기순이익이 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작성된 당기순이익이 결산 전에 당기순이익이 넘어온 거 아닐까. 그렇게 좀 의심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분은 2만 원이 차이가 났었어요. 이렇게 소액의 차이가 난 것은요. 앞에서 했던 문제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찾아내기 좀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생각이 났어요. 2만 원짜리가 뭐가 있냐면은 택배비가 있었어요. 택배비가 그 영수증 중에. 네, 그래서 우리가 운반비 처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딱 보고서 보니까 날짜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날짜 가서 확인했더니 운반비는 운반비인데 코드가 500번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반비를 800번대 운반비로 고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고쳤어요. 그러면 운반비가 변동이 일어났어요. 운반비가 손익계산서에 안 왔었는데 이제 오게끔 800번대로 고쳐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500번대로 해놓으면 왜 손익계산서로 안 오느냐?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요. 500번대 코드는 제조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관리비가 아니니까 손익계산서에 안 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표 고친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다시 와서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판매관리비에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럼 맨 밑에 당기순이익도 2만 원 줄어들었겠죠.
이것을 어디에 반영해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와서 조회를 또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바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일로 넘어옵니다. 네, 예하면은 여기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다시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전표 추가를 또 누릅니다. 그러면 원래 전표 추가된 건 지워지고 이것이 반영이 돼서.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조회를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2만 원 차이 났던 거 없어졌어요. 예, 그렇게 해결한 사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분의 경우는 어떤 에러가 있었느냐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차이 난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어요. 예, 수천만 원. 그런데 다행히 뭘 기억을 떠올렸냐면은 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라는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고친 금액이 그 수천만 원 여기 밑에 차액 나와 있던 게 3천 얼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 기억이 나서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치지 이 전기분의 재무상태표를 내가 제대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기억을 못하면 이거 여기저기 다 찾아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간다는 것이죠. 예. 근데 본인이 다행히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건물에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거 넣어주고 여기 비품에 감가상각 누계액 누락됐던 거 316만 5천 원 밑에다 추가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전기분 재무상표를 이제 고쳤으니 무엇을 또 해줘야 되느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당기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이 없어요. 예. 우리 전기분 안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쳐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이거는 전기 거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와서 조회, 예, 반영을 시키고 전표 추가 새로 눌렀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와서 조회했더니 그 3천 몇백만 원 차이 난 게 싹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침 조금 전에 에라 세 개가 서로 다 유형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혹시 도움이 될런지 예, 몰라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금방금방 생각이 나서 예, 뭐 한 1분 내로 해결이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결하고 평가 문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74회 여러분 평가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연습이 필요하니까 11번부터 거기 32번까지 오늘도 한번 제가 20분을 재보고했습니다. 여러분이 몇 분 걸리는지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평가 문제 답 찾아보십시오. 한번 같이. 자, 29번 평가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산서 합계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기 확정이기 때문에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해서 전자 매출의 공급가액이 얼마냐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 계산서 합계표 10월부터 12월 정기해서 엔터 하신 다음에 전자 매출이니까 매출의 전자 답은 1,500만 원이 답이 되겠는데요. 음, 네. 1,5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네, 질문 없으셨으면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0분까지는 안 걸리죠? 네, 15분 안에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5분. 시간을 좀 단축하는 거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어서 44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75의 이론 문제 풀이까지 이번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5회의 이론 문제. 앞에서 74회의 이론에서는 결산에 관해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었고, 대부분 손익계산서 관련한 개정 과목들 중심으로 재무회계 문제를 냈었습니다. 자, 75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보겠어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서는 재고자산 문제를 일단 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 상품 판매 시 선적이 완료된 재고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할 때는 선적이 완료되면은 매입자의 재고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예. 답은 1번이죠. 옳지 않은 거. 자, 2, 3, 4는 맞았을 것 같아요. 차입금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경우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담보로 제공한 것은 우리가 매도한 것, 즉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죠. 다음에 3번. 시송품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시켜서 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다음에 4번.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적송품이라는 것은 위탁 판매를 말하는 건데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것은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죠. 예, 2, 3, 4 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산에 관한 문제였어요. 재고자산. 다음에 2번 괄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괄호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고 가정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기업과 소유주는 독립적인 존재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계의 가정 중에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가번에 들어갈 말은 3번. 네. 2번 문제는 회계의 개념에 대한 이론에 우리 회계 이론 아주 앞부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나왔군요. 다음에 3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손익 분석에 대한 대화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자, 손익 분석이니까 손익계산서 관련한 문제예요. 자, 김 대표가 매출 총이익은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매출 총이익은 전기보다 좋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왜 나쁘냐? 전기보다. 그럼 거기 원인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판매 관리비 아니겠어요? 예. 판매 관리비가 전기보다 높았다.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박 대리가 네,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 증가한 원인이에요? 판매 관리비가 증가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건데 판매 관리비를 좀 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니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영업의 비용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1번이 답이 됐다. 그래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5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었어요. 결산정리하기 전에. 그런데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네, 손익계산서 문제예요. 손익계산서 문제. 예, 또 그리고 결산 분계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건의 결산을 했는데 첫 번째 결산은 12월 급여 지급분, 미지급분, 급여 미지급 비용의 예상이네요. 4만 원을 인식하지 아니했다. 이거 결산에 반영해야죠. 급여라는 비용을 예상해야 됩니다. 급여 판매관리비 발생시켜야죠.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은 4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당기 발생분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죠. 15,000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자,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만은 이 임대료가 수익이잖아요. 이 수익을 예상을 누락시켰으니까 이걸 반영하면은 이익이 증가하죠. 그래서 15,000원은 증가하는 것이고 4만 원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니까 두 개를 합산하면은 감소 25,000원이다. 두 개를 반영하면 25,000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에서 25,000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27만 5천원입니다. 하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네, 4번 스타일 문제 과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산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였다 해놓고 아래의 결산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급여 발생시키니까 이익이 감소한다.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이익은 증가한다. 감소 4만 원에 증가 15,000원. 이걸 합산 처리하면 25,000원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년 12월 1일에 200만 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증권을 25년 8월 31일에 170만 원에 처분했어요. 이 경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요? 이렇게. 단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190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기말에 이대로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190만 원으로 평가한 상황과 그 다음에 금년 8월 31일에 170만 원에 처분한 이 처분 금액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최초에 매입한 거 200만 원은 잊어버려도 돼요. 왜냐? 요 200만 원을 190만 원으로 평가해 가지고 전기말 손익에 이미 반영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문한 것은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처분 손익. 그래서 처분 손익을 따질 때는 전기말에 평가한 그 평가 금액과 처분한 날의 처분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20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얘기죠.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네, 전기말 결산 때 190만 원으로 평가한 단기매매증권을 8월 달에 170에 처분했다. 네,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손실.
다음에 6번을 보면은요. 주식회사 한공은 25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5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했어요. 그리고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년 지난 거죠. 네, 25년 1월 1일 날 기계를 매입했고 1년간 사용해서 이제 결산일에 감가상각을 하는데 내용 연수 5년, 잔존 가치가 50만 원, 그리고 정액법입니다. 이랬습니다. 자, 정액법에 상각을 할 때는요. 잔존 가치를 뺀 거를 내용 연수로 나눠야 1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450입니다. 잔존가치 뺀 거. 이것을 내용연수인 5년으로 나누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그러면 90만 원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25년 12월 31일 결산시 감가상각비는 1년치니까 90만 원이다. 예.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결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한 주식수 600주, 액면금액 만원, 발행금액은 16,000원에 발행을 하고 주식 발행 대금은 전액 당좌예금으로 납입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신주 발행 전에 주식 발행 차금은 없다. 왜 이거 할증 발행을 했는데 주식 발행 차금을 왜 여기서 언급을 해줬나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없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 무슨 분계라 그럽니까? 유상증자 분계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유상증자 분계라 그래요. 예,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유상증자 분계. 여러분이 회계 이론을 공부할 때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 자본에서 공부했었어요. 유상증자 분계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 유상증자의 기본 형식은요.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할증 발행했으면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대변의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거 찾아보면은 납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군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16,000원에 한 주당 16,000원에 발행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다 자본이에요. 두 개가 다 자본 증가예요. 그래서 자본금 6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360만 원이 다 대변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본 증가. 그리고 발행 대금은 당좌 예금으로 납입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자산은 당좌 예금으로 발행 금액으로 증가를 합니다. 발행 금액은 얼마예요? 600주 곱하기 16,000원. 66에 36, 6일은 6, 960만 원. 답은 나번 2번이 답입니다. 차변의 당좌 예금 960만 원, 대변의 자본금은 600만 원. 여러분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주 곱하기 만원 해서 600만 원. 그리고 6,000원 할증 발행한 거 있잖아요. 그거 6,000원 할증 곱하기 600주 하면 66에 36, 360만 원.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죠. 개정 과목으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 네. 자, 유상증자의 분계 형식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75회 이론을 우리가 푸는데 앞에서 69회, 70회, 71회, 72회, 73, 74회까지는 이런 문제 안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7회차 만에 유상증자
이론을 문제로 하나 냈다.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 문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주 나오면은 여러분도 기출문제에서 자주 풀어보니까 나오면 편하게 여러분이 답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렇게 6회차, 7회차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나온 둥 만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주 못 만나요. 이런 문제를. 예. 자주 못 만나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은 지금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도 다 나가고 지금 기출문제를 벌써 예, 75회 푸니까 6회차, 6번째. 예, 기출문제 6번째 지금 푸는 거거든요. 예, 6번째면은 상당히 많이 풀어본 겁니다. 앞으로도 더 풀 거예요. 자, 유상증자 분계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네.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만큼 공부했죠. 자, 다솜이는 둘이 지금 대화를 하는 건가요? 세금 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꼭 기재하지 않아도 돼. 다솜이가 틀렸네. 다솜이는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진이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못합니다. 성진이도 틀렸네요. 두 사람 다 틀렸어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이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야. 예, 원칙이 그래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 미연이가 답이 됩니다. 바르게 설명한 사람 미연이. 자, 그 다음 정욱이는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야 돼. 직접 수출?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예. 직접 수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다가 우리가 수출하는 것을 직접 수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회사가 직접 외국 법인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회사가 공급받는 자인데 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주소 이런 걸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인데 상대방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죠. 우리가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게 설명한 사람은 미연이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수출품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죠. 수출품 임가공. 수출품을 위탁받아가지고 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수출이에요. 그런 거는. 간접 수출이 뭐냐면은 수출하는 무역 상사는 따로 있고 그 무역 상사가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게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고 위탁을 해서 우리 회사가 서울에 있는 제1무역에다가 컴퓨터 100대를 공급한다. 그럴 때는 수출품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받는 자도 국내 법인이고 제조업체인 우리 회사도 국내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영세율도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거래의 경우만 있다.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공급 시기 가끔 나왔죠? 우리 문제에서. 우리가 공급 시기 하면은 이 장기할부 판매 이거 아주 보기에 잘 나오니까. 자, 기한부 판매.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공급 시기 맞습니다. 기한부 판매라는 건 뭐냐면요. 열흘간 사용해 보시고 반납해도 반품도 가능합니다. 근데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매입할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났으면 판매가 공급으로 확정이 돼요. 공급 시기가 됩니다. 다음에 2번.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기한부 판매.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데. 예. 그러면 2번은 틀렸겠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된 때는 공급 시기가 아니에요. 가공을 완료하여 인도하는 때.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그다음에 3번 장기 할부 판매. 최종 할부금을 지급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금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건 뭐냐면은 장기 할부 판매는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할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5월 달이 공급 시기가 되고 8월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8월이 공급 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외상 판매의 경우 대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외상 판매든 현금 판매든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2, 3, 4 다 틀렸죠. 1번이 맞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은 제조기업이고 제조업의 25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 단 세금 계산은 적법하게 수수했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서 74회도 마지막 문제가 요 납부세액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이 자료 중에서 매출세액을 구해가지고 매입세액을 빼주면 되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만 빼주면 돼. 자, 매출이 가나가 매출이고요. 보니까 다라는 매입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에서 매출세액을 확인해 보면 국내 매출 공급가액이 1억 1천만 원. 그러면 여기에 10% 1,100만 원이 매출세액. 공급가액이 10%가 세액이죠. 나번에 수출액 공급가액 3천만 원. 수출액은 영세율이니까 0원. 그러면 매출세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제 매입세액 보면은 원재료 매입세액이 400만 원. 요 400이 다 매입세액이에요. 그 다음 5인승 승용차 2000cc 구입 관련 매입세액 200만 원은 1000cc 초과 승용차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건이에요. 네, 안 되는 건. 그러면 이제 1,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해야죠. 네, 그러면 700만 원이 납부세액이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네, 75회 이론 문제 10개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7번과 같은 띄엄띄엄 나오는 문제를 출제했다. 예. 유상증자 문제가 이론에 하나 나왔다는 거.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4번처럼 예, 현재 당기순이익이 얼마인데 밑에 결산 정리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되냐. 예, 이런 질문은 사실 자주 출제하는 형식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 앞에서 우리 74, 73, 72에서는 이런 문제를 못 봤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어, 이론이 약간 세게 나왔다. 예, 예, 이론이 그동안 앞에 쭉 2, 3에 나온 거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롭게 75에는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FET 1급에서 좀 까다롭게 낸다 그러면 이 정도로 내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문제도 여러분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풀이해 줬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있으시면 말씀해 볼까요? 아,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7번 문제에서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괄호 속에 신주 발행 전 주식 발행 차금.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개정 과목을 한번 조회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주식 발행 차금 이 개념 과목 이름이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볼 텐데요. 괄호 속에 신주 발행 전 주식 발행 차금은 없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이다. 라고 괄호에다가 주석을 넣어놨어요. 신주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200만 원이다. 그러면 2분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분계에서 어디가 달라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힌트 드렸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두 개가 각자 잔액이 남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분계를 해버리면 우리 회사의 자본 개정 과목에 주식 발행 초과금도 360만 원 잔액이 생기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200만 원 잔액이 생기게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상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분계를 고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자, 우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60이 됩니다. 160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은 16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의 잔액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뭐에 해당되냐면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자본 개정 과목을 암기하실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이렇게 암기하셨죠. 그 세 번째 나오는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무엇의 반대냐?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인 자본잉여금의 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을 본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 자본 조정은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이 손해 본 겁니다. 잔액의 위치가 서로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차변에 존재합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이에요. 차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려면 어디에 기록해야 될까요? 대변.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360이 아니라 160으로 인식하고 요 주식 대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도 대변에 가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다 똑같이 대변에 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법인이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거다. 손실. 자본 감소에 해당이 돼요. 손해봐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자본의 증가는 대변인데 이거는 감소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잔액이 차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정리하려면 대변에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 잔액을 대변에 정리해서 없애주고 나머지 16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려면은 이 바로 속에 신주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있다 하면 예, 이 분계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진 문제를 낸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단서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문제를 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75회의 실무 수행을 같이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네.